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이번 강의가 개화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30강까지 개화기의 정치 내용을 다 봤고요. 이번 마지막 강의인 제31강에서는 개화기의 경제와 사회 문화, 정치 이외의 내용들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정치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또 무시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또 틀립니다. 경제와 사회 문화 이 파트에서도 정말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에서 한 문제, 그리고 근대 문물 수용 이러한 부분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두 문제는 기본으로 나오고 또 어딘가에서 까메오로 우리의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이번 강의 내용이 어디선가에서 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50문제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만 잘 여러분 구별을 하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실제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텐데요. 우선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의 주권을 어떤 식으로 야금야금 먹었는지 공부했었죠. 6단계라 그랬었죠. 4, 4, 5, 7, 9, 10 한일리 한기한 기억하십니까? 정치를 야금야금 먹어간 그 정치에 대한 그 정치적 국권 침탈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경제적으로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의 경제권, 우리의 이권을 어떤 식으로 침탈해 갔는가를 먼저 공부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우리 대한제국의 경제권을, 조선과 대한제국의 경제권을 뺏는 그 경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열강의 경제 침탈을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뺏기지 않으려는 저항의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구국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5종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실 거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근대 문물의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개화기에 철도도 놓고 전화, 전신, 정말 근대적인 그런 어떤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제일 먼저 경제적 침탈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자, 개항 초기, 여러분 개항, 한국개방. 자, 어떤 조약으로 한국개방이 되었죠?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되었으므로 개항 초기, 그러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강화도 조약 직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개항 초기에는 바로 일본인들이 거류지를 설정을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개항장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개항장에서 대체로 심리였거든요. 심리 안에서 거류지가 설정이 되면서 바로 그 거류지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로 일본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의 상권 경쟁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 안에서 청나라의 상인들 들어오고 일본 상인들 들어와 가지고 조선 상인들의 상권을 밀어내면서 자기들이 조선 안에서의 상권을 독식하려는,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런 경쟁을 자기들끼리 해요. 그게 바로 상권 경쟁이 되는데, 이것이 심화되는 계기가 바로 저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죠? 이모군란 이후죠. 이모군란 이후에 바로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해결해준 나라가 바로 청나라이기 때문에 이모군란 직후에 바로 청나라한테 아주 유리한 조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조약이 뭡니까?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이죠. 그래서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을 통해서 바로 청나라의 상인들이 조선의 내륙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일 통상장정으로 일본이 또 최애국 대우를 얻으면서 일본 또한 그 다음 해가 되면 청나라와 조건이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83년 이후가 되면은 청나라와
일본이 모두 내륙에 들어와서 상권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시작된 그 계기가 바로 이모군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열해져 가지고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치열해져서 결국 청나라와 일본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뭐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조선을 독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청일전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일본이 우리의 땅도 무지하게 열심히 뺏었어요. 그래서 1908년 하면은 일제강점기 전이죠. 개화기 때인데 이미 우리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조선 땅에다가 회사 하나를 차리죠.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것이 계속 일제강점기도 이어져 가지고 우리의 토지를 약탈을 하고 농민들을 가장 많이 울렸던 그러한 토지 약탈 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싫었는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조선 총독부를 증오하는 만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증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거단체,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의거단체인 의열단, 이 의열단의 나석주 의사께서 바로 1926년에 바로 여기다가 폭탄을 던졌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을 한 폭탄 맞은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석주 선생님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진 그런 어떤 의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또 금융과 재정, 한마디로 대한제국의 돈을 지배하게 되는데 1905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자,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당시는 대한제국이니까요. 대한제국의 모든 화폐를 일본 화폐로, 일본의 화폐, 일본의 엔화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요,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요. 대한제국의 가장 중심적인 대한제국의 화폐인 백동화를 모두 없애면서 바로 일본 화폐,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꾼 이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백동화 가운데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거는 교환이 안 됐어요. 일본 화폐로 교환이 안 됐어요. 교환이 안 된 백동화가 당시 백동화의 3분의 2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의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일본 화폐로 교환이 안 돼가지고 그냥 쪽박을 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단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1년 전인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고문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일본인이 바로 다음 해에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때 외교고문으로는 친일 미국인인 스티븐스가 오고, 재정고문으로는 일본인 이 사람이 왔다 그랬었죠.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는 우리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금융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속이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화폐를 이렇게 대한제국의 한 나라의 모든 화폐를 다 없애고 새로운 화폐로 바꾸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이것을 일본이 자신들이 강제로 자신들이 하면서 바로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바로 대한제국이 지는 것으로, 대한제국의 그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에 아주 막대한 빚을 지는 채무국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제적 구국운동.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만큼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뭔가 저항을 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반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공령은 무슨 말이죠? 일단 령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은 국가적인 명령이 아니라요, 어떤 도에 그 도를 책임지는 지방관, 즉 관찰사가 그 도에 한정해서 그 도에 적용되는 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해도 방공령 그러면 황해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함경도 방공령 그러면 함경도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방이라고 하는 건 방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방어하냐? 곡은 곡식이죠. 곡식의 유출을 방어하는 곡식이 너무나 심하게 일본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 바로 직후에 같은 해 또 하나의 두 개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추가를 하게 되는데 조일소조교 부속 조약도 체결을 하고요. 또 하나 조일 무역규칙 체결하면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해지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에 바로 방공령, 양곡이 너무나 많이 빠져갔을 때에는 이 곡식이 더 이상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하는 명령인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그 이후에 마련이 되죠. 여러분 그 규정은 1883년 이 장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근거 규정이 있는 이 장정은 뭐죠, 여러분?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일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당시 도에서 너무나 많이 일본 상인들이 우리가 먹을 양식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리니까요. 더 이상 가져가면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이제 그만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공령을 바로 그 도의 관찰사가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조건 규정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방공령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 통지를 한 달 전에 미리 일본 상인한테 문서로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서면 전달 규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규정을 지켜요. 일본 상인들한테 서면으로 문서를 주면서 한 달 후에는 방공령을 선포할 테니까 지금부터 차츰차츰 조선 쌀을, 조선의 양곡을 수입해 가는 것을 줄여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다 지키는데 일본은 그 서면 규정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방공령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서 결국 방공령은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모두 실패했지만은 경제적 구국운동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규정 그리고 하나의 명령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 상권 수호 운동. 여러분 우리 아까 이모군란 이후에 바로 1882년 그리고 1883년이 되면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우리 조선 안에서 상권 침탈 경쟁을 막 가속화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이 바로 조선 상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시전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상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황국중앙총상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독립협회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황국중앙총상회의 회원들은 독립협회 회원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상권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운동을 전개할 적에 당연히 황국중앙총상회도 만민공동회에 참여해서 함께 이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두 번째예요. 다음 보시면 또 상권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대적인 회사가 없으니까 문제 아니냐라고 해서 바로 근대적인 회사도 이때 차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회사를 이때 설립하는데 우리가 이때는 상회사라 그랬어요. 대동상회와 장통상회가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동상회는 대동강에 있으니까요. 평양에 설치가 된 것이고 장통상회는 청계천의 장통교라고 하는 그 다리 근처에 만들어진 상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통상회는 서울이 되겠죠. 한성이 되겠죠.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보시면 이 나라가 부산 바로 앞에 절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육지가 되어가지고요. 이제 절영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됐습니다. 이젠 섬이 아닌데 당시에는 섬이었다라는 거예요. 절영도. 조차는 절영도 맞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는 세금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빌리면서 차는 빌린다, 임차한다 이런 뜻입니다. 빌리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는 그런 어떤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조차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절영도를 조차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면서 빌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죠? 러시아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저령도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결국 독립협회가 바로 이런 어떤 러시아의 노력을 러시아의 이런 활동을 저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러은행도 폐쇄하고요. 이런 어떤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자,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구국운동 보시면 우리 지난 강의에 때 공부를 했네요. 일본이 황무지 개항권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운동 했죠.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이 단체,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보안회죠. 보안회. 보안회는 반대했고, 반대한 우리 대한제국의 회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농광회사. 이 농광회사는 반대한 건 똑같은데요. 보안회는 그냥 반대. 황무지 개항권 요구.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의 황무지 개항권 요구한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이었고, 농광회사는 그거 우리가 할게요. 그거 저희가 할게요. 황무지 개항권 저희 농광에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제가 황무지 개항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와 경쟁했던 회사가 바로 대한제국의 농광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게 바로 네 번째 경제적 구국운동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여러분 국채, 나라가 진 채무가 바로 국채가 되는데요.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진 빚이 바로 국채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다시피 화폐정리 사업을 하면서요. 이 대한제국이 바로 일본한테 얼떨결에 강제로 굉장히 많이 채무를 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는데 이게 당시 대한제국 1년 예산과 맞먹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을 바로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지게 되면서 일본한테 점차 경제적으로 예속화가 되어가니까 대한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이 대신 빚을 갚아주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전개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1907년에 시작이 됐고요. 대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국채보상운동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겠죠. 서상돈이나 김광재와 같은 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래서 국채보상 기성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채보상운동을 하였고, 그리고 이때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정말로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전부 다 국채보상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들의 호응도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와 같은 천도교가 만든 만세보와 같은 이러한 언론도 국채보상운동을 알리면서 매우 강하게 국채보상운동의 호응을 또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거 방해 안 하면 일제가 아니죠. 통감부가 이미 있었어요. 통감부는 언제 만들어지죠? 1905년 을사늑약으로 바로 통감부를 신설하는 그런 조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통감부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907년은 통감부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일파들, 우리 친일파들? 이상하네요. 우리 한국인인데 친일파, 일제가 우리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어주기를 열망하는 민족 배반자들의 모임, 바로 일진회. 이런 일진회의 방해로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결국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경제적 구국운동, 자, 5가지를 봤는데요. 방공령, 상권수호운동, 시전 상인들의 상권수호운동으로서 황국중앙총상회를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 그리고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운동, 보안회와 농광회사,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국채보상운동, 이렇게 5개가 되는데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국채보상운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나머지 4개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근대문물, 근대문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게 개화기 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 경인선, 수도인 바로 경성, 서울을 말하는 서울에서 어디까지? 인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경인선이 여러분 1899년이면 아직 20세기가 안 됐네요. 19세기 말에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해에 전차도 만들어져요. 전차는 서울 안에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는 전차도 바로 1899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전차는 전기로 가는 거고요.
이 당시의 철도는 칙칙폭폭이죠. 네,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이렇게 후후 하면서 네, 가는 기차, 네, 기차라는 겁니다. 현재는 기차는 없죠. 네, 현재는 네, 전부 다 네, 전기로 가죠. 네, 자 경부선,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1905년, 경의선, 네, 의주, 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1906년, 네, 이렇게 모두 이러한 어떤 그 우리나라의 주요한 철도들은 이미 개화기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이 일제가 침략의 의도로 일제가 다 만들었어요. 네, 일제가 다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수탈에 가려고 네,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경부선하고 경의선은 비록 이 경부선과 경의선은 경의선은 러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공이 되지만요. 이 두 개는 모두 러일 전쟁 당시에 바로 군사적 목적에서 군수품을 빨리 조달하고 네, 그럴 목적에서 네, 얼른 네, 서둘렀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우편 보시면 우정총국 1884년 바로 갑신정변 바로 그날이 우정총국 개국하는 날이었는데요. 시작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바로 네, 우체사가 된다라는 거죠. 을미개혁 당시에 네, 우체사. 그래서 우편 활동도 이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보시면 최초의 서양식 병원. 네, 한의원은 뭐 어디에나 다 있었죠. 네, 한의원 말고 네,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서 광해원이 188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해원은 2달 후에 명칭이 제중원으로 바뀌어요. 광해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쓴 거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요. 금방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모두 1885년이에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알렌이 건의했다라는 거죠. 네, 알렌. 당시 그 의사면서 동시에 네, 선교사였습니다. 네, 알렌이 네, 이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알렌이 건의하고 또 이 광해원의 네, 설립을 주도하고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대 문물 가운데에서 네, 가장 많은 네, 출제 비중과 네, 가장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네,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근대 무기 제조 관청 영선사로 네, 당시 사절단이 조선의 사절단이 영선사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죠? 여러분 암기법이 있었어요. 영청한 조수일 씨는 양보만 해라고 있었습니다. 네, 영청, 네, 영선사로 어느 나라, 네, 바로 청나라에 가가지고 무기 공부해 오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기기창이 네, 영선사 돌아온 다음에 기기창 만들어지고 근대 화폐 주저하는 곳으로서 전환국. 여러분 전환국은 꼭 전화 또는 뭐 전신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데요. 전은 돈전자입니다. 네, 돈전자예요. 네, 돈 찍어내는 곳 전환국. 다음에 인쇄출판. 네. 문화를 넓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글을 넓힌다, 문물을 넓힌다, 방문국.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방문국에서 바로 최초의 그 출판사인, 출판소인 방문국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네, 바로 최초의 신문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세 개는 모두 1883년에 네, 설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네. 자, 이제부터는 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문은 어렵게 나오면 정말 손도 못 대게 정말 아주 어렵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능검, 특히 우리는 중급 지금 네,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능검 중급에서는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신문을 구별만 하시면 돼요. 어떤 특징이 한 2-3개 정도 나왔을 때 이 신문이 개화기의 신문으로서 이거다. 이렇게 탁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어요? 자, 이 신문이 도대체 뭘까? 자,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이다. 최초의 신문이래요. 최초의 신문. 네, 그리고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다고 하네요. 네,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으로서 방문국에서 발행한 이 신문은 네, 한성순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문국은 국가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을 한 신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관보, 네, 국가기관지로서의 그런 어떤 기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어떤 소식을 알리는 그런 어떤 신문의 기능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 순보, 이 순자가 열흘 순자거든요. 10일. 네,
여러분 달을 얘기할 때요. 몇 월, 초순, 몇 월 중순, 몇 월 하순 그러잖아요. 그 순이 열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달에 첫 번째 열흘, 그게 초순이고, 중간에 열흘이 중순이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의 열흘이 바로 하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 그러면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열흘마다 한 번씩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발간을 했었던 신문이고, 그리고 국가에서 간행을 한 신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순한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순한문. 네. 그래서 한문 모르면 읽기 힘들었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최초의 민간신문. 아까 한성순보는 최초의 신문이면서 최초의 바로 관보, 최초의 국가적 신문이 된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최초의 민간신문이에요. 민간인이, 개인이 만든 신문. 네. 사적으로 만든 신문. 서재필이 창간했다. 네. 독립협회에서 지속적으로 발간했다. 여러분 결정적인 힌트 아니겠습니까? 네. 독립협회 하면 무슨 신문이죠? 독립신문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아마도 제 생각으로선 독립신문에 대해서 묻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독립협회 정도의 힌트까지는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독립신문 이 정도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국화문 혼용이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맞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유림층이 주된 독자였다. 네. 여러분 국화문 혼용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하고 한자를 섞어서 쓰는데 단어는 전부 다 한자고요. 이 조사만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쓰냐? 유림층 요거는 한문이고요. 요거 한문이고 된 독자. 그러니까 이하고 된만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모르면 절대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문에 대해서 잘 아는 유생들, 학자들, 유학자들이 바로 주된 독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있죠. 네,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아주 비통한 그런 어떤 논설을 게재한 신문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일야 방성대곡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나온 거죠? 왜 크게 울죠? 네, 왜 크게? 그렇죠. 을사늑약 때문이죠. 네, 을사늑약을 규탄을 한 시일야 방성대곡은 무슨 신문? 황성신문이다라는 겁니다. 황성신문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순한글이기 때문에 한자 몰라도 어느 정도 교육이 조금 미진한 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겠죠. 서민층과 부녀자가 주된 독자였고, 그리고 한글과 신교육 중요성 강조했겠죠. 이종일이 만든 제국신문이 되겠습니다. 제국은 대한제국이라는 뜻이에요. 제국신문, 우리 민족신문입니다. 자, 다음. 자, 베델. 영국인인 베델이 사장이래요. 그리고 양기탁. 신민의 핵심 간부인 양기탁이 또 이 신문의 총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민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신민회의 자매 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신문은 뭐냐? 자,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 운동 지원하고 국채보상 운동도 지원하고 의병활동이 호의적이다. 신민회는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그 몰아내서 공화정의 국가를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애국개몽운동 단체잖아요. 그래서 신민회는 전쟁하려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였기 때문에 신민회하고 친했던 이 신문은 의병활동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무력투쟁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여러분 네모칸이 기네요. 그러면 네 글자가 아니란 얘기죠.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 신문 당연히 또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우리의 민족신문. 일제는 신문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언론 탄압을 했다라는 거죠. 신문지법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학교.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인 공립학교. 자, 나와주세요. 뚜두두.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진 학교일까요? 원산에서 만들어진 학교죠. 그쵸? 최초의 근대적인 공립학교는 유경공원. 여러분 공원 그래서 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원은 학교란 뜻이에요. 네, 영재를 육성하는 공원이다. 학교다라는 겁니다. 학교. 네, 그래서 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바로 미국인 헐버트, 네, 헐버트가 교사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인 가운데에서는 일본의 앞잡이로, 네,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친일 미국인 있죠. 스티븐스, 결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의 장인한 전명훈 의사에게 처단을 당한 그 스티븐스가 있는가 하면 이 유경공원에, 네, 교사로 왔던 헐버트, 이 헐버트 선생님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거의 목숨을 바친, 네, 우리 애국 미국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미국인이라고 해서, 네, 헐버트 특별전도 자주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헐버트 유언이 나 죽으면 한국에 묻게 해줘, 한국에 묻어줘 그랬대요. 그래서 마침 또 헐버트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헐버트의 묘는 지금도 서울에 있어요. 네, 서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유경공원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보시면, 자, 제2차 가보개혁으로, 여러분, 교육 얘기니까요. 네,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한 그런 문서가 이때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뭐였더라요?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죠. 교육 입국 조서. 네, 교육 입국 조서. 그래서 이 이후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한성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소학교. 여러분, 소학교는 초등학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초등학교보다 사범학교, 네, 초등학교를 만들어 본들, 초등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교사 없으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교사부터, 네, 육성을 하는 것이 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범학교, 네, 교사를 양성하라는 사범학교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무의 그 차원에서 외국어 학교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나왔으면, 초등학교는 을미개혁 때, 을미개혁 암기법이 있었죠, 여러분? 진친, 건우야, 단양에서 무슨 종을? 학교종을 올려라 할 때 학교가 바로 소학교잖아요. 네, 소학교 나왔으면 그 다음 무슨 학교입니까? 당연히 중학교죠. 광무개혁 때 중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실업학교, 이런 순서로, 네, 줄을 이어서 이런 순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국어. 네, 개화기 때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이 일제강점기 되면 국어 그러면 우린 나라를 잃어버렸죠. 네, 일본의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 국어는 우리 한글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일본어를 말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국어 그러면 네, 일본어고, 지금은 아직 네, 일제강점기가 아니니까 국어, 네, 국문 그러면 우리 한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지석영과 주시경인데요. 네, 지석영은 결국 친일파가 됩니다. 친일의 길을 가요. 결국이라기보다는 이때부터 친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화기 때도 이미 지석영은 친일파였어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처단을 당했을 때 이토 히로부미 장례식에 추도사 읽은 사람이 지석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국문연구소 하면은 웬만하면 지석영은 안 나오고 누가 나올까요? 주시경이 나오겠죠. 그리고 주시경은 젊은 나이에 그 과로사 하십니다. 과로사. 네, 뭐 그러니까 이 주시경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다닌 학교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정말 과로사, 진짜로 과로사 하셨어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은 금방 돌아가시고, 주시경의 제자들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어 연구를 이끌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자, 그 역사 보시면 우리 민족주의 역사학의 효시, 이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하면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주체성,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역사학을 민족주의 역사학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일제강점기에 꽃 피우게 되는데, 효시, 그 신호탄은 이제 개화기 때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네, 아주 중요한 그 논설입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주필로 있었던 바로 이분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논설을 연재하셨다라는 거죠. 대한매일신보에. 역사를 읽는 새로운 이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냥 어느 회차에 한능검이든지 50문제 가운데에서 한 문제는 그냥 이분이 쥐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인 일제강점기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 다음 보시면 자, 문학. 개화기 때 이제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근대화가 많이 되면서 근대적인 소설, 근대적인 그 형식과 주제를 가지는 소설, 또 근대적인 형체의 문체의 신체시도 등장을 하게 되겠지요. 자, 신소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인직의 혈앤후, 이해조의 자유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이런 어떤 작품들이 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문학 부분이 좀 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개는 개화기의 문학 작품이다, 신소설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채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는 신채시가 나왔었고, 다음 보시면 자, 연극.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라고 하는 이러한 극장도 개화기 때 이미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종교를 보시면 유교. 유교. 여러분 그 구시는 새로움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유교가 너무나 구태의연해서 유교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니까 유교도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이분 역시 신채호 선생님 못지않게 역시 한 문제 쥐고 있는 분입니다. 50문제 가운데에서 한 검에 50분의 1을 쥐고 있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구실까요? 박은식 선생님이다라는 겁니다. 국혼, 혼을 강조하신 분이 역시 신채호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역사학자예요. 다음 불교를 보시면 조선불교 유신론. 역시 유신, 구신과 거의 같은 말인데요. 개혁이란 뜻입니다. 개혁이란 뜻이에요. 이 유는 맨다, 이런 잡아맨다 이런 뜻이고 신은 새롭게 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끈이 헐거워져 있을 때 그 끈을 다시 새롭게 확 잡아매는 것, 또 어떤 그 끈이나 그 어떤 밧줄이 헐거워져 있고 또 낡아 있을 때는 줄을 바꿔서 새롭게 확 잡아매는 거를 바로 유신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 잘 쓰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 바꾸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불교 유신론은 조선불교 개혁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여러분 누구시죠? 만해 한용운 선생님. 조선불교 유신론을 또 주장을 하시고요. 다음 천도교 만세보. 천도교는 만세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세보 이들이 내놓은 그 신문 역시 만세보. 다음 대종교. 여러분 오적 암살단을 구성을 하셨다가 실패하신 이분들이 돌아오신 다음에 단군을 시조로 하면서 숭배하는 대종교를 창시하죠. 여러분 누구시죠? 나철 5기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뭐를 공부를 했냐면 경제 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개화기에 우리의 경제가 점차 침탈되어가는 과정, 빼앗기는 과정을 공부했고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경제적 구구운동을 어떤 것을 전개를 했는가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근대적 문물이 이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한 거를 하나씩 우리가 차근차근 봤네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쉽게 나오니까요. 너무 많다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화기는 이번 강의가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